요 동사 시리즈로 해도 될 것 같네요. 동사 형태로. 동사 형태로 이 글의 형식을 바꾸어 보셔도 될 건데, 수청생 의논하셔가지고 글 전체가 이렇게 우리 1년 탐구생활 자료집에 들어가는 형식을 맞추는 거니까. 아니, 이럴 수가. 자, 그렇게 해서 글을 쓰는 걸 잘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비문, 맞춤법, 오타가 많다. 이게, 어, 프로답자예요. 그러니까 내용이 아니고, 이거, 아무튼 오타가 어쨌든 나오게 돼 있어요. 나오게 되어 있는데, 요 미야자키 하야오의 그거는 제가 초고를 보낼 때 오타가 없었는데 나왔어. 책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나오는데, 그때 보트라망 사장님께서 저에게 1급의 작가는 오타 비문이 없다. 정말 너무 부끄러운 1급의 글 쓰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건 뭐, 내 글을 지금 울고불고 이럴 때가 아니에요. 1급의 글 쓰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오타 비문이 없다. 그게 아무튼 지금 인문수의 유행이 있다 해서 띄어쓰기가 오지게 안 되는 이 무슨 풍토병이 지금 돌고 있는데요. 띄어쓰기 지금 이 계절에는 있다. 제가 표시를 했는데 다 충분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다음에 비문이 나오고 있다. 비문이 있고 선생님 다 보시면서 이게 다 연습을 한번 해보시면 좋아요. 진짜로. 절대로 자기 비문 자기가 못 고치거든요. 남의 걸 고쳐가지고 와야 돼요. 느낌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출력을 하셔가지고 한 땀 한 땀 뭐가 비문일까를 정확하게 보는 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인용문인데요. 수용쌤 인용문 형식을 수용쌤이 다 맞추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시죠? 책은 겹꺽쇠. 그러니까 한 페이지에 급해가지고 쓸 때는 뭐 이런저런 기호 써도 돼요. 그런데 요 요렇게 짧게 가지고 오지만 1급의 작가처럼 해야 돼. 1급의 작가처럼. 그래서 그 책 표시, 작품 표시, 그 다음에 직접 인용할 때는 수정쌤, 들여쓰기를 하면 직접 인용을 안 하시면 따옴표 하나 치셨잖아요. 그럼 이거는 뭘 한 거야? 이거 말은 뭐냐면 내가 글을 고쳤어, 여러분들이. 글을 고치신 거예요. 그대로 갖고 온다면 쌍따옴표예요. 쌍따옴표를 하면은 제가 지금 말씀 잘 드리죠. 글을 쓰는데 문단에 들여쓰기 두 개. 이거 일괄적으로 하지 마세요. 자기가 습관을 들여야 돼요. 띄우고 문단 시작하고 띄우고 문단 시작하고. 그다음에 한 문단에 주제문 두 개 가고 계시다. 그러면 안 되고 글이 사고예요. 사고 방식이기 때문에 오타 비문이 나오면 안 돼요. 끊고 풀고 맺고 끊고 풀고 맺고 이거를 해야 더 긴 글을 쓸 수 있고 더 다양한 논리를 이렇게 짤 수가 있어요. 이게 중요한데 인용을 할 때는 원래 문단보다 그 정렬을 지금 맞춰주세요. 정렬 여기 우두두두 하면 안 돼요. 정렬 맞추고 인용을 할 때는 들여쓰기가 이렇게 이러면 직접 인용 안 해도 돼요. 그 표시 없어도 이 전체가 인용이라는데 지금 수정쌤 앞에가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해야 돼요. 절대로. 네. 그 다음에 자 구연의 맛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연. 첫 번째는 구술 문화의 전통에서 그냥 말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랑 구술을 문자로 옮겨가지고 다시 말하는 거는 다른 거예요. 자, 그냥 블라블라블라 하는 거랑 편지를 읽는 거는 다른 거예요. 다르다라고 합니다. 이 다르다. 왜 다를까를 생각해 보시면은
좋은 주제입니다. 이게 언어 인류학이고 읽기 인류학인데 쓰여진 걸 디코딩 할 때는 쓰여진 표준 발음을 내가 푸는 거예요. 이건 다른 거예요. 그 두 개를 내용을 구별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 오늘 이제 자서전도 어이구야 지금 시간이 그런데요. 자서전에 어, 안데르센의 언어관 이런 걸 덴마크어 몰라도 어느 정도까지는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을 쓸 때도 요건 난 모르겠다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안데르센의 언어관을 봐보면 안데르센이 왜 동화를 썼나? 이게 대단히 좋은 주제인데 좋은 주제고 그다음에 공부 1번은 정확한 문장을 쓴다. 여기는 전면적으로 가야 돼요. 문장만 정확하게 쓸 수 있어도 사고를 끊고 잘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혼자가 안 되는 영역이라서 반드시 하고 수정쌤 완전히 아셔야 돼요. 수정쌤 글에는 최소한 비문이 있으면 안 돼요. 면이 안 서잖아요. 안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정리입니다. 정리. 요까지 요까지 정리. 자, 근데 이게 지금 안데르센의 언어관이라는 게 이 안데르센이 수정쌤 아주 잘 보신 거예요. 구어 전통을 문어로 바꾸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걸 이렇게 하다가 본인이 이 구어 전통을 끊고 인어공주라는 창작물을 만들었어요. 인어공주는 동화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쓰는 정의대로 아까 동화가 신화의 찌꺼기잖아요. 인어공주는 안데르센의 작품이에요. 이거 달라. 여기까지 오면 진짜로 동화를 이제 아주 깊이 있게 하는 거죠. 자, 요렇다. 근데 이거를 거치고 나오면 이거는 되게 현장성이 살아있는 거잖아요. 이게 되게 그냥 직접 말 주고받을 때 막 끊어지지도 않고 이어지는 거기도 하고 뭐 이렇게 살아있는 구어 전통이라고 하는 다시 그 책을 한번 더 볼까요? 구술문화와 문자문화. 구술문화와 문자문화 월터 옹의 그 책을 한번 더 동아인력적 관점에서 앞에 하나 놓고 할까? 어, 지금 생각해보면 그 책 정말 다시 읽어보고 그 싶어요. 책 대단한 책이죠. 그 책을 저 커리큘럼을 짠다면 월터 옹의 요그 수정쌤이 올려가지고 홈페이지에 동아의 구어적 전통에 대해서 참고할 책으로 이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주세요. 우리 단 1년만 해보자요. 내가 열심히 배운다. 제대로 한다. 두 번째, 나눈다. 요 두 개가 동의되면 우리는 한 팀으로 가면 좋죠. 나누면 좋지 않습니까? 여기인데, 구술문화, 문자문화, 그 다음이 이게 마샬 맥루한인데, 이게 구텐베르크 시작되는 책이 있어요. 요 두 개, 요 두 개, 중요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구술성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면은 진짜로 월토옹의 구술문화와 문자문화가 너무 좋은데요. 그러니까 구어 전통에서 말을 하는 거랑 문어 전통에서 말을 하는 게 다릅니다. 구어 전통은 소리고 거기는 주객이 분리가 안 되어 가지고 섞이면서 이렇게 좀 멀어졌다가 만들어졌다가 멀어졌다가 만들어졌다가 말을 하는 것도 내 말이 아니고 우리 말이었다가 왜 우리 할머니 뭐 끝도 없이 이어지는 이야기 그런 거를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문어는 이거를 수정쌤 다시 풀면은 표준화된 발음부터 풀리는 거예요. 쓰여진 것 자체가 이거 다 끊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내용으로 구별하실 수 있다. 그 다음에 안데르센의 동화에서 나오는 구술성, 안데르센 동화를 왜 썼냐? 330 페이지 처음 낸 책에서 안데르센이 이제 동화를 썼는데 아까 말한 그 자기에 대한 집중성,
자기 감정에 대한 집중성, 자기다움을 찾는 형식으로 동화에 되게 주목을 했다. 왜 동화여야 됐을까? 이게 이제 중요한 주제죠. 그런데 그 동화가 가진 것 중에 구술성을 잡은 거다. 자, 원래 옛날 이야기가 구술적이었으니까. 근데, 자, 다시 말씀해줘. 옛날 이야기의 구술적인 거랑 문어의 구술적인 거는 다르다. 그래서 그거를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330, 그, 수정쌤의 개인 등록 330, 332. 자, 개인 과제 330, 332를 열심히 읽으셔서 동화여야 됐던 이유 세 개를 정리하기. 수험생 개인 과제. 그 다음에 이제 돌아와서 구술성 보면은 330이 처음 낸 이 책에서는 어릴 때 들었던 옛날 이야기를 나만의 방식으로 새로 엮어내려고 했다. 또 이런데 이제 이런 게 우리가 걸리겠네요. 그 음조는 당시 내기에 여전히 생생하고 자연스럽게 올렸다. 그런데 나의 구어체 문장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파악하기 어려운 이유는 덴마크어가 번역돼서도 있고, 우리가 지금 너무 문어화된 구어체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지금 이 새로움이 지금 덜 느껴진다고 생각하는데요. 자, 둘, 넷, 여섯, 여덟, 호프만의 이야기, 이거 있지 않습니까? 호프만이 호두깎이 인형을 쓴 작가입니다. 이 시대가, 그러니까 고딕 소설, 환상 소설, 그다음에 기계 인형 테마가 많이 오는 것 같아요. 프랑켄슈타인, 호프만, 뭐 많이 있습니다. 이 전체가 약간 맥락을 같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조금 다른데 어린이들을 위한 이야기에 이끌리면서 나는 창조를 했다, 순수하게 했다 이런데 자 어린이들 동그라미 요 단어로 돌아올 거고요. 두 번째 문단에 희극 배우들이 무대에 올리는데 연설주와 다른 구어체 발성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문제가 무슨 문제냐면은 구어적 전통이 있었던 때의 그 구어성 있잖아요. 이거는 굳이 말하자면은 공동체적인 거죠. 집단의 목소리, 집단의 목소리. 그런데 쓰여진 책들의 세계, 인쇄된 텍스트의 세계, 그 인쇄된 텍스트를 돈으로 사야 되는 세계에서 구어체라는 거는 이걸 푸는 그 주체의 목소리로 되는 거죠. 지금 제가 말씀을 2단계 있잖아요. 전통적으로 나오는 목소리는 우리 거예요, 우리 거. 그런데 문어를 통과시킬 때는 내 거예요, 내 거. 안데르센은 안데르센이 자 이탈리아는 이래, 뭐 어디는 저래, 유럽의 여기저기가 공간이 되게 독특해. 자, 좀 전에 과제도 있었네요. 농부가 있어, 강부가 있어, 뭐 그다음에 뭐 신발 닦는 사람이 있어. 각 이것도 약간 다른데 동화의 사냥꾼은 사냥꾼이잖아요. 근데 안데르센은 지금 구두 닦는 누구 이렇게 이제 지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어적 전통에서는 다 집단화되어 있어요. 집단화돼. 그러니까 내가 누구 이런 게 아니고 다 우리예요. 우리 이런 느낌 오시죠? 근데 책을 통과해서 다시 나오는 그 목소리는 다 자기가 그 푼 목소리예요. 안데르센이 포착하고자 하는 거는 개인 내면의 정서랑 그 주체의 고유한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화된 목소리인 거예요. 이 두 개를 정리를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지금 이 안데르센의 인기와 영향력, 지금 엄청나게 영향력을 갖는 걸 보여주잖아요. 이게 내용의 차원이 아니고 이런 차원이 있었다는 거를 이 자선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이 사람이 쓰는 표현이 되게 개인화된 발화의 느낌으로 문장이 나온 거예요. 그거를 독자들이 읽고 자기 목소리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자, 동화를 있잖아요. 전래동화. 우리나라 동화 같으면 뭐 콩쥐팥이 읽으면 콩쥐가 콩쥐잖아요. 내가 콩쥐고 콩쥐가 콩쥐고 오켄쌤이 콩쥐고 이렇잖아요. 그런데 이걸
인쇄 출판 시켜가지고 읽으면 콩지가 느끼는 게 되게 그 개인화돼요. 콩지라는 애의 개성. 그런 거를 보면서 독자가 아, 나도 나의 개성 같은 거를 발달시키는 언어를 이렇게 찾습니다. 지금 어떤 생각이 어떤 말씀하시는지. 이현숙 선생님께서 이번 주에 그 일본어에 대해서 그 지금 영상이 올라갈 건데요. 한번 보시면 일본어라는 게 어떤 전통이 있는데 그게 문학 전통인데 그게 너무 미문, 아름다운 말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언어로 정치적인 주장을 해도 착하게 들린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안데르센이 하는 거는 어떤 자기가 자기 감정을 표현하는 언어, 자기 목소리를 낸다는 그 문장 같은 걸 만들어낸다 봐요. 이 구어체의 핵심은 소리를 내는 게 아니고, 낭송을 하는 게 아니고, 오선민의 목소리, 오선민의 정서와 오선민의 주관화된 느낌과 생각을 풀어낼 수 있는 덴마크 문장을 만든 거. 이런 한국어 같은 것도 조선시대에 언문 소설이 있었잖아요. 그거랑 근대 소설이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조선시대 소설을 읽으면 거기가 문체가 좀 다르죠. 지금 어떤 느낌이 조금 드시죠, 수정쌤? 그래서 이게 이 고어가 그다음에 이게 자 마지막 줄 이야기를 읽는 사람이 감정 표현을 잘하는 문장을 만든 거예요. 전통이 아니다. 그럼 지금 궁금하신 점은? 내가 읽는 거랑 다른 사람이 읽는 거랑 다르다. 다르게 느껴지게 그렇죠. 그렇게 쓴다. 그렇죠, 그렇죠. 이전의 동화는 우리가 재밌고 우리가 같이 느끼는 거. 아하하하 이렇게 이제 동네에 앉아가지고 막 유리쌤이 썰을 푸시면 그 제가 아니 그게 또 막 이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지만 안데르센은 혼자 조용히 책을 읽다가 나와서 막 말해줘. 이런 거예요. 그걸 듣고 같이 웃는데 다 다른 걸 느끼면서 웃는 거예요. 유리쌤 제가 설명 잘 드리고 있으니까 못 드리는 거를 그 말씀해 주시면 고쳐볼게요. 이렇게 정서를 표현하는 언어를 만들었다고 일단 가정을 해가지고 이게 뭔지는 우리가 잘 모르겠지만 이 동화가 아닌 거예요. 집단의 정서가 아니고 개인화된 주관적 정서를 가져가게끔 하는 문장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덴마크어로. 근데 이런 과제는 한국어도 이런 실험을 합니다. 이런 실험을 해가지고 요 실험을 하는 초기 소설 있잖아요. 조선말로 된 초기 식민지 소설 같은 거 보면 다 비명이 나와요. 비명이. 그 주로 유학생들이 일본 가서 쓴 한국어 소설 같은 거 보면 그냥 막 이래. 왜 이게 뭐야? 그러니까 내면의 바라에 대한 포착의 필요 같은 게 있고 이거는 구어라고 하는 것이 가진 정신성과 주관성을 다루는 엄청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언어고 여기까지 제가 아무튼 저 쓰셔야 될 거는 그래서 동화를 읽을 때 독자가 네, 그 문장에서 자기 묵신을 느끼는 네네. 느낌이 있어요. 음. 정말 안데센 동화가 안데센 아무리 많은 말을 하잖아요. 그 대중 앞에서. 그럼 그거를 그 문장이 이제 집단화된 게 아니라 안데센화 된 거고 독자가 들을 때도 그 말 속에서 자기 감정이 링크되도록 문장을 썼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게 지금 읽어보신. 두 겹으로 우리가 어려운 거는 우리가 지금 그게 너무 익숙해가지고 지금 모르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익숙해가지고 우리가 쓰는 말은 감정화되어 있다는 걸 생각 일단 해보고 그게 나는 네가 좋다 이런 수준이 아닌 거예요. 그냥 어떤 문투가 되게 주관에 대한 감정을 건드리게끔 되어 있다. 이걸 분석하는 게 너무 어렵겠죠. 왜냐면 우리는 그 안에 푹 잠겨 있으니까. 두 번째는 덴마크어의 특수성 같은 게 있겠죠. 덴마크어가 지금 어떻게 조정이 되는 거니까요. 뭐두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남길 거는 이 구어라고 하는 게 전 시대와 다른 구어다.
안데르센이 쓰려고 하는 거는 어, 주관적 정서를 드러내는 표현을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저 동화의 무슨 주인공이 어쩌고 아까 뭐 우리 형식 있잖아요. 그 뭐 숲속에서 길을 잃고 이게 아니고 원래 구어적 전통이 아주 뚱뚱한 문학 장르가 있어요. 거기서 영감을 받아가지고 말한다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근대적으로 이렇게 포착하는 거죠. 여기까지 생각을 하고 요 뒷것을 수정쌤이 정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연하쌤의 글에 연하쌤이 아까 자, 어, 요 내년에 내년 공부는 정말로 역사입니다. 역사. 전체 인문시는 역사 공부 한 1년만 해보면 됩니다. 그 이후에는 막 해도 그만이고 헤어져도 되고 너무 좋죠. 1년만 해보자. 그런데 여기 이런 책이 있습니다. 이게 필립 아리에스라는 역사가가 쓴 건데요. 이런 그 역사가들의 계보가 있으면 문화사적으로 역사를 본다. 자, 요 책에 따르면은 연하쌤 어린이들에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때까지 아무도 안 해줬다가 아니라 동화라고 하는 이야기를 누가 써가지고 이거를 읽는 대상으로 어린이 기가 도출되는 거예요.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래 어린이는 없어. 아,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애가 있잖아. 그런 게 아니고 어른과 대비되는 예를 들면 인생의 시기에서 특정기를 어린이로 지정하는 그런 관습은 없었던 거예요. 서양에서. 그러니까 애가 있죠. 근데 사춘기냐 아니냐 이 정도 따지는 거고 그 다음에 농부의 자식이냐 귀족의 자식이냐 나이 뭐 하느냐가 다 다르잖아요. 존재감이 좀 없고 있는 거지. 어른과 대비되는 어린이 요거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생각거리예요. 동화는 발명품입니다. 이런 단계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동화인력적 동화 말고 일반적으로 동화라는 장르가 어린이 책이라고 지금 나왔잖아요. 요 말 자체는 그림 형제와 함께 지금 발명되는 거고 그림 형제보다 앞에 이 이야기 이름을 처음 쓰게 된 거는 영국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산업사회가 일찍 일어난 데에서 어린이가 뭐야? 사람이 일단 인간 일반이 돼야 그 다음에 어린이로 나누잖아요. 계급 다 떼고 귀족 뭐 다 떼고 남자 여자 다 떼고 이게 되게 이런 데서 어린이 기가 나온다. 근데 이 필립 아리스에 따르면은 동화책이라고 하는 것이 그림 형제도 처음에 어린이와 가정을 위한 동화가 아니고 그냥 윤담집이었는데 그 책이 안 팔려가지고 누가 영국에는 어린이 책이라고 하면은 옛날 얘기 이런 거 잘 팔려 이래서 제목을 바꿨더라고요. 그러니까 연하님 지금 그 느낌이 오시죠? 이 앞부분에 이 책 때문에 어린이 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동화라는 장르의 역사. 그리고 그리고 이게 이제 요 과제를 좀 더 하고 책에도 지금 할 것이 많은데요. 24페이지. 12시야. 우리 신데렐라야. 가야 돼. 가야 돼. 음, 어디를 가야 되냐면, 어, 자, 이것만 하고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좀 더 하시면은, 다음 주도 이렇게 테마가 비슷하니까 하실 수 있는데요. 안데르센을 잘 보시면은, 어, 제가 설명을 잘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준비한 거는, 안데르센이 자서전을 3번 썼는데, 아니, 이게 중단 없이 쓰고 있다, 지금. 진짜 중단이 없지 않습니까? 1부, 2부 넘어가는 게
쓰는 시점은 한참 뒤인데 끝난 데서 다시 풀거든요. 기억력이 좋은 것 같다는 생각. 기억력이 좋죠. 어떻게 이렇게 좋을까? 기억력이 좋은 사람 중에 누가 있지? 어, 일기를 썼을 것이다. 메모를 많이 했을 것이다. 여러 가지를 뭔가 남기려고 했을 것이다를 추정할 수 있고, 그 전체를 다 봐야 돼요. 어떤 장면이 가장 극화되는가. 자, 그렇게 연속한다가 있고, 두 번째는 이 일기에 직접 인용이 있어요. 편지가 바로 들어와. 이 자세 편지가 바로 들어와. 어떤 평론문이 바로 들어와. 이런 거 있잖아요. 어, 이런 게 사실, 그러니까 구어적인 거 있잖아요. 구어적인 게, 어, 문자를 통과해서 낭송을 하면은 내 목소리 안에 그걸 표현하는 이 오선민의 그 주관적 개성 같은 게 이제 드러나요. 이런 것이 드러나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말, 그 구어가 저의 진실된 정신 상태를 드러내 준다고 가정되는 거죠. 안델슨은 지금 뭔가 말한다는 거가 진짜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뭘 느끼는지,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는 그 말을 통해서 진짜를 확인할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어가, 그러니까 목소리에 담기는 느낌, 정서야말로 그 사람의 진짜야. 이런 거. 그거의 하나가 이 편지의 직접 인용이에요. 여기서 말한다, 네네. 여기서 말한다는, 그러니까 그 편지가 있잖아요. 편지가. 편지가 지금 읽으라는 게 아니고 독자한테 그거를 소리로 다시 디코딩 하라는 거죠. 그걸 디코딩 하면은 편지를 쓴 사람의 정서를 네가 느끼게 되고 그럴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그걸 통해서 이제 너도 개인적으로 느낄 게 있다. 이런 순서인 것 같아요. 편지를 직접 인용하는 거는 이 편지가 얘 진짜다 이런 거잖아요. 여기 이 사람이 진짜 하고 싶은 말이 있다 이런 거고 그거는 문자도 되게 신뢰해야 되고 문자가 소리로 표현되는 것도 되게 신뢰해야 되고 근데 심지어 편지잖아요. 편지는 원래 말할 거를 글로 옮기는 그러니까 원래라기보다 이 시대 제가 불충분하게 말씀드렸을 수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선생님들이 뒤에 계속 보시면서 이 편지를 왜 인용을 했을까? 이게 필요한가 진짜. 근데 편지라고 하는 장르에 대해서 이렇게 주관된 진실이 그 안에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언어에 대해서 되게 그다음에 예를 들면 103쪽인데요. 103쪽에 일기를 쓰는 것 같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일기. 편지를 쓴다. 뭐 이런 게 이제 이런 부분이 그 안데르센의 언어론 이런 선생님들 공부하시면서 여기 잘 포스트잇 붙여두셨다가 예, 문자나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해야 시인이다. 뭐 이렇게 또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어, 그 이탈리아에 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잘 분리해야 되는데요. 일부의 가장 중요한 그 외국은 이탈리아로 보입니다. 2부의 제일 중요한 공간은 런던, 그러니까 영국 같아 보입니다. 근데 이 공간이 가진 의미가 좀 다르다라고 이제 접근을 했을 때 이탈리아에서 엄청난 교양 교육을 하고 있죠. 뭘 막 배우고 막 조각 배우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런던 가서는 뭘 하나 배우나 뭐 이런 걸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특정한 공간이 어떤 개성을 갖는 것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175쪽 같은 게 보면은 그 죄수가 일하는 거 보지 않습니까? 이런 거 보면 이제 되게 그 175에 밑에서 둘, 넷, 여섯 나는 호기심에서 고통을 구경하러 오면 안 된다죠, 안 돼. 타인을 볼 때 관음증적으로
그다음에 그냥 단순한 호기심으로 보면 안 돼. 이런 태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이제 이 안데르센의 인간에 대한 태도, 글을 쓴다면 그러니까 안데르센이 진짜 남 얘기를 쉽게 하지 않잖아요. 그 주인공이 다른 사람 얘기하는 게 거의 없고 주인공 자기 서사에 집중하고 있고 이게 왜 그럴까? 어떤 태도에서 기본된 걸까를 이렇게 알 수 있는 부분이어서 안데르센의 인간관 이런 것을 생각하고 있고 178 어떤 자연 묘사가 오케한스에 없는 건 아닌데 이걸 이제 진짜 우리가 본격적으로 그 수준이 어떤 걸 여기 잘 이렇게 몇 개 포착해 두셨다가 동화가 자연을 다루냐 당연히 정근대 사회의 동화는 자연이 안 나옵니다. 묘사문이 없어요. 묘사문이 없고 묘사문을 쓴다면 그거는 인쇄문화가 한껏 들어와야 됩니다. 인정영망 요거 잘 보면은 좋겠고요. 그 다음에 237 안데르센이 왜 동화로 갔냐? 이제 아까 언어적 구어체, 그러니까 주관화된 목소리를 문자로 표현할 방법을 배우고 싶어서 갔다. 요거가 돼야 되고 두 번째가 안데르센이 안 쓰는 게 있습니다. 그게 정치 얘기 안 쓴다. 그 다음에 역사 얘기도 안 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역사 얘기를 쓴다는 거는 시간적 계기를 넣어서 역사를 쓰는 건데 우리가 읽은 동화는 그래서 그렇게 됐고 이런 게 아니라 그때 그런 일, 저때 저런 일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안데르센이 정치를 안 쓴다. 그러기 위해서 동화를 선택했네요. 237. 왜 그래야 되나? 여기를 끝까지 이제 풀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84에 맞죠? 그 세 번째 문제 덴마크어로 나도 낭독을 잘할 수 있는데 감정을 어디서 어떻게 실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낭독과 감정이 연결돼 있다. 찾으셨을까요? 384? 찾았다, 찾았다. 그렇게 해서 여기가 그 언어의 부어성 문제가 있습니다. 중간에 영감 받으신 게 되게 많으시죠? 간단하게 이제 시작이 됐으니까 해숙쌤 어떠셨습니까? 뭐 오늘 어떠신 것도 괜찮고 지금 드신 생각 말씀해 주세요. 안데르센이 이제 동화를 가고 또 쓰지 않았던 얘기에 대해 방금 나왔던 얘기 같은 거 보면서 그게 인정 욕망과도 이제 정치적인 부분들은 아마 그것들을 쓰게 되면 귀족들이라든지 자기가 친구들을 아마 분간하게 되니까 그 피하고 싶었던 부분이 있었을 것 그렇죠. 아, 같아요. 그죠. 예, 분간이 좋네. 예, 그렇게 했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앞으로 이제 저한테 제가 써야 될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좀 정리가 됐고요. 네, 그렇습니다. 너무 많은 얘기가 나왔어가지고, 예, 그래요. 네. 네. 제가 선생님의 글에서 느끼는 거는, 헬쌤의 글에서 느끼는 거는, 이 선생님의 독자가 아주 깝깝함이 느껴집니다. 당연한 거고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명쾌하게 보여주는 데까지 선생님이 가셔야 될 그 나의 독자에게 선명하게 설명해 주면서, 그러니까 요는 선생님이 하시고 싶은 주제문이 아직 덜 다듬어졌어요. 난 어떤 말을 하고 싶다. 알려주고 싶다. 자, 그 다음에 연하쌤 어떠세요? 앞으로 많이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12월 그 네, 마무리도. 네, 네. 네. 그러니까 연하쌤의 글은 지금 이 문제 저 문제 이렇게 복잡하잖아요. 복잡할 때 그냥 또 아주 단순하게 이거 하나 읽어보자 이렇게 가세요. 네, 옆에 이제 나의 산후조리원 동기에게 야 이건 하나 읽고 가야 되겠다 야 들어봐 왜 그러냐면 이런 식으로 좀 글을 투 자체를 좀 소박하게 연하쌤이 접근하시면 연하쌤의 많은 거는 그냥 금방 해결될 걸요. 그럼 이제 정리를 좀 문제가 큰데 글로서만 생각하면은 금방 뭐 이 어려운 게 아니다 고생도 하시고 유리쌤 어떠십니까? 이 너무 막막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합니다. 좋네요, 좋네요. 생각거리가 가고 옥현쌤께서는 아니, 금방 하신 말씀, 그 자연 묘사라는 거는 문자 문화가 가득 들어간 그런 네, 거다. 이런 게 많이 놀랍네요.
묘사를 하려면은 네. 정지 모델을 써야 돼요. 네. 나도 상대도 가만히 있어야 돼. 근데 자연에 살아가는 인간에게 정지란 없기 때문에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 진짜 요건 어떻게 봐야 되냐면 창공문화는 철도 여행의 역사, 그 다음에 구술문화, 문자문화. 그러니까 묘사문, 풍경화의 탄생은 근대죠, 근대. 보통은 선수화가 시점 3개 들어가잖아요. 맞죠, 해숙쌤?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들어가요. 섬화도 시제가 다 들어가죠. 과거, 현재, 미래. 그런데 묘사는 한 시제잖아. 근데 그 시제가 박제된 시제예요. 낮을 어떻게 그립니까? 그리는 동안 밤이 되는데. 이런 거죠. 근데 문자로 자연을 묘사하려면 이게 이제 책이 들어간다. 이게 재밌고, 네. 그다음에 수정쌤 네. 괜찮은가요? 그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 마셜 맥루한의 구텐베르크 네. 음악에는 네네, 네네네네. 그 임채소 네, 인쇄문화에 다른 거. 네, 얘기인 거. 네. 근데 구술문화, 문자문화가 최고의 책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구술성에 대해서 그 일부 앞부분. 안녕. 스칸디나비아에서 만나. 인류학의 숲으로 초대합니다. 인문세닷컴에서 만나요.